국정농단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렸던 정경련이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걸까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사실상 삼성의 정경련 복귀를 용인했습니다. 재가입에 대해 명확한 찬반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정경유착이 발생하면 즉시 탈퇴하라는 권고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정경련의 혁신안은 단순한 선언에 그칠 뿐 실현될 가능성과 실천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경유착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삼성의 정경련의 재가입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결정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윤리경영을 하겠다며 3년 전 출범시킨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준법감시위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정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정경련을 통해 다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에 나서는 만큼 기업의 협력 창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정경련의 혁신안이 아직 선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할 부분일 텐데요. 삼성 이사회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정경련의 혁신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느냐는 앞으로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토론이 저는 미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뜨거워질까 아닐까가 관심사였어요. 오늘 좀 뜨거울 것 같습니까? 오늘 날씨 너무 덥더라고요. 네. 뜨겁습니다.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정말 사실은. 뜨겁습니다. 정치도 뜨겁고 날씨도 뜨겁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두 분은 뭐 뒤쪽으로 가면서 계속 저희가 좀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요. 네네. 좀 짧게 총평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예상했던 대로다. 치열한 공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동관 후보자가 뭐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거나 물론 이제 누가 그걸 물어봤을 때 점심 먹으면서 뭐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답변하는 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의례적으로 한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예상됐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이제 학방문으로 봅니다. 학방문. 학교 폭력이고 그다음에 방은 방송 장악이고 예. 마지막에 이제 MB 정부 때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하면서 이제 문건이죠. 예. 이 문건이 이제 그 당시에는 홍보수석이었기 때문에 방송에 국한되지 않고 언론 개입, 언론 영향 주로 했던 그 문건들이 나온 부분, 국정 문건도 소개된 바가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뭔가 뭐 스모킹 건이 됐든 아니면 이동관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또 추가적인 공방이 있거나 할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치열은 했는데 뭐 예상했던 것 이상은 없었다. 왜냐하면 결국 증인이 채택된 게 없거든요. 증인이 안 나오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일단 치열했지만 그래도 뭔가가 스모킹건 같은 정도의 굵직한 왕건이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드한 후보자의 올드한 공방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올드한 후보자의 올드한 공방요? 예. 후보자가 올드하다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여러 뭐 단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또다시 등장했다. 뭐 이것이 좀 단점이겠고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공방도 올드했다. 즉 지금까지 이동관 후보자 하면 떠오르는 학방문 말씀하셨지만 네. 되풀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진전된 어떤 컨텐츠가 있었어야 됐다. 그런데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방 없는 이동관 청문회 공방만 남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게 평가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쁘게 평가하신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뭘 드는데. 원하세요? 아니요, 원하시는 그건 대로 아닙니다. 주문자상표 방식 OEM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 주문을 말씀드릴게요. 해드릴까요? 커스터마이즈 들어오네요.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적절한 발언 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쓱 후보자가 웃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들. 이게 몇 가지 좀 문제가 되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좀 증인 채택 문제라든가 자료 제출 공방. 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얘기는 한데 야당의 창이 너무 무뎠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통 방어를 좀 잘한 걸까요? 뻔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7,000건 가까이 된다면서요. 지금 증거를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7,000건이나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자신들이 열심히 지금 청문회나 하려고 한다라는 모양새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무엇을 지금 요구했는데 무엇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냐는 거죠. 모든 걸 다 털어보겠다라는 그런 의욕만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장경태 의원의 표현들이요. 예. 지금 가장 제가 좀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국회의원 같은 그런 청문회에 자질이 없었다. 고문 기술자 이런 표현 극악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동관 후보자를 호통을 치고 올가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드한 내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동관 후보자의 결함을 부각시켰어야 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동관 후보자 하면 떠오르는 학방문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이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건 내가 들었던 거고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안 나오고 도리어 고문기술자라는 말은 전혀 사실 이 오늘 청문회에 어떤 이 프레임이 걸릴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를 앞으로 이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지금 후보자도 그렇게 막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미디어 컨텐츠 산업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포부를 밝혔다면 저는 야당 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동관 후보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실력 없음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야당 의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당 의원의 사실 이번 헛발질이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전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실력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창이 무디였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청문회를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뭘까 하면 그때는 어떤 창을 들이대도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 또는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파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노 대통령과 맞먹을 만한 삼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YS 확실히 그다음에 이제 DJ 김종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청문회 스타가 노무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삼재 숱하게 나왔었어요. 이해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아무리 쑤셔도 안 아파. 찔러봐. 나는 안 아프다니까. 왜 그래? 아플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군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오늘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랬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또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요?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지적이 되고 그 부분이 좀 문제시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증인 채택은 못했지만 지금 자녀폭력과 관련해서는 이게 방통위원장의 자격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그래서 가족 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후보자가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시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더라도 일단은 좀 전제됐고 바닥에 흐르는 정서 자체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무슨 일이 여기서 뭐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할 거다. 이게 굉장히 저는 정서적으로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 인사청문회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논란이 됐던 게 자녀 학폭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하는 뭐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 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여기서 사실 뭐 내용을 다루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학폭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진술서, 학생들의 진술서가 진술 능력을 갖고 있느냐, 서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학교 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증거가 없다, 말이니까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학폭 문제는 당시에는 난 잘 몰랐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로 그런 기조로 했어요. 그리고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은 집권 초기에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몇 번 받아봤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걸로 계속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마 야당에서 매섭게 그걸 물고 늘어졌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후보자가 굉장히 경륜이 많아서 잘 빠져나간 겁니까? 아니면 야당이 잘 그걸 유도를 잘 못한 겁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 지금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네. 당시에 노무현 의원은 이 당시 청문회 대상들이 아파하건 안 아파하건 질문에서 이미 국민들이 공감을 했어요. 네. 질문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당사자가 아무리 부인한다 그래도 철저하게 당시 상황들, 과정들을 다 준비를 해와서 당사자가 말을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철저한 준비와 함께 그 답을 이끌어냈거든요. 당황하는 것도 이끌어내고 네.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학폭 문제 다시 되돌아와 보죠. 학폭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학폭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예. 피해자가 지금 나서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고 나는 용서를 아직 할 수가 없다라고 만약에 증언이거나 나온다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뭐 질문도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그냥 분노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관 후보자의 아들 문제는 달라요. 정순신 경찰 전 그 국장과도 국가수사본부장. 네. 수사본부 내정자하고도 네. 진짜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순신 아들은 피해자들이 분명히 증언도 했고 네. 그다음에 법정까지도 나섰어요. 증언하고 또 복수의 피해자들의 내용들이 다 당사자들이 나섰고요. 네. 자,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면 지금 당사자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진술에 관해서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화까지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다라는 게 일관된 내용인데 네. 만약 이것이 이동관 후보 측이나 혹은 이동관 아들의 주장이 다르다면 피해자가 또다시 나섰어야 돼요. 예. 또 다른 복수의 피해자가 나섰어야 됐는데 예. 이 문제가 4년 그러니까 발생한 지 4년 만에 드러나게 된 건 하나하고 전 교사이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사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 중립적 위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예. 당시에도 그 하나고를 그만두고 강민정 의원 보좌관을 했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갔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칼럼을 썼다는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고 전 교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다시 폭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사람의 현재 정치적 위치를 따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네네.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까지 학폭과 아직도 다르다라는 예. 겁니다.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배종찬 소장님께 발언 기회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학폭 피해받았다고 한 학생은 4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은 그때 바로 피해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합의했고 내 피해자 입장 생각해서 이 문제 더 공론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이동관 후보자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나머지 3명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교조 교사라고 하는 이번 사안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교사 말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2명이 당시에는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주장하고 나섰고 여기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고 그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 건 걸 그냥 친분에 따른 그냥 개인적 부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외압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 두 가지만 좀 명확하게 되면 학폭 문제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네 번째부터 하죠.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관 후보자의 권력, 갑질이 바로 학폭을 덮으려고 하거나 외압을 줬다라는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실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그럼 그 김승유 이사장과의 통화 내용으로서 외압이 성공을 했나요? 즉 전학 조치가 덮어졌나요? 그렇지 않고 전학했어요. 그건 교장이 아니야 그건 전혀 외압이 아니고 어쨌든 결정된 부분이므로 그냥 전학 조치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갑질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성공하지 아니한 갑질이 갑질이냐 아니냐는 그런 논제도 있지만 아니, 두 근데 번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 생기부에 기록이 안 남았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학폭위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네. 학폭위라는 것이 학칙과 아까 이 교육부와 관련해서 학폭위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지금 1월 달에 이 사건이 터지고 4개월 후인 5월 달부터 이 개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네. 즉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이지 학폭위라는 개념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변호사 말씀. 전형적인 정치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후보자나 어떤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학교 폭력이 이 정도라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제 여론의 또 반발의 사태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 학교 폭력의 정도가 뭐 온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이동관 후보자 사퇴하라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은 제가 그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건 청문회가 있기 전부터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한 거예요. 이번 청문회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풀이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론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만약에 무너졌다. 35% 되는 이 단단한 지지층이 무너져서 한 10몇 %로 내려가면서 아유 이동관 후보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면 대통령의 마음이 흔들렸겠죠.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이 땡땡한 35% 지지층은 안 움직여요. 네. 그럼 뭐냐면 네.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는 자꾸만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을 연관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나 국민의힘이나 또 임명권자는 이동관 후보자를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도 포함해서 무관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관 후보자를 연관시키려는 것을 계속해서 무관하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파헤쳐서 뭔가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 문건 처음에 한두 개 본 듯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한데 에이 그건 뭐 모르겠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뭐 어떻게 또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지금 그걸 갖다가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잡아낸다?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 정말 온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대통령 지지율을 근본부터 흔들 정도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임명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얘기에서 갑자기 또 이제 어차피 임명할 거였다 이런 얘기로 가버리니까 얘기가 조금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뭐 학폭 문제 넘어가고 뭐 아까 이제 이른바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바로 직속기구니까. 근데 대통령의 홍보수석실에 있었고 언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홍보수석실의 요청에 따라서 국정원이 작성했다. 그리고 또 뭐 이른바 MBC IO라고 하는 국정원 출입이 그 작성해서 홍보수석실이나 대변인실에 보고했다든가 이런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문건상으로는 확인이 되는 건데 난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당시 국정원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에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것과 관련돼서 왜 이런 문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을까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그것을 이유를 생각을 한다면 네. 바로 광우병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이념의 대통령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쪽 그 진보 진영과 관련돼서 상당히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많이 당시에 보였기 때문에 네. 보수 우파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왜 당선시켰어? 라고 불만을 가질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이나 실용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우병 사태를 맞이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수개월 동안에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보고 또 네. 결과적으로 광우병이 그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예. 큰 어떤 영향이 없었다는 걸 입증이 되면서부터 이게 언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는 것이 지금 정권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때 자신이 그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나섰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당시에도 몇 가지 어떤 지시들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중에 법정에서도 그런 어떤 증언들 광우병 운운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부에 절박했던 어떤 상황들을 변명처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댓글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좀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예. 저는 다시 되돌아와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처음부터 국정원에 좌지우지하고 국정원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문건을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어떤 당시 상황이었을까? 저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받아보고 또 보고도 하고 사실 이동관 홍보수석이 대변인에서 홍보수석 간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참 아낀 이유가 브리프. 그러니까 보고를 제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핵심적인 어떤 내용으로 당시 언론 상황들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총회를 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일부 보고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주체적으로 그런 어떤 문건을 작성하는 어떤 주도적인 입장이었느냐? 그건 당시의 어떤 권력 구조라든지 원세훈 국정원장의 그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주도는 국정원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주도는 국정원이 했지만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그 문건 자체도 모른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해석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처음에 한두 건은 내가 받아봤다. 직접적으로 받아봤다. 초기에. 그다음에 그 다음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지시라거나 뭐 본 기억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무조건 다 이동관 후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저는 어느 정도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당시에 이 권력을 생각한다면 뭐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부 감사를 하거나 또는 검찰 수사를 할 때 보면은 뭐 국정원이든 또는 국정원이든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문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관련된 문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건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문건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인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언론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준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일단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을 작성했던 VIP 대통령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청문회에서 답변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본 직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치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무관하거나 모르겠다. 잘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당연시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당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당연하다. 이건 직무의 일환이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예요. 네. 근데 장제원 위원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통화해도 되죠. 근데 정말 우리 그러면 언제 관제에서 밥 한번 먹을까요? 그런 거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어떤 정치적이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근데 어떤 내용인데 이게 압력이나 또는 압박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지금 이 문건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문제시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결격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후보자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무관하다. 또 어떤 문건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전혀 네네. 다른 차원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언론사 뭐 사주나 사장한테 전화하는 거는 문제 없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전화를 해서 뭘 하라 마라라고 해서 사장이 그것을 듣고 편집권을 침해하는 지금 사회인가요? 지금 언론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경향이 사주가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바로 편집국장을 불러서 야 대통령한테 이런 전화가 왔는데 우리 기사 빼 해서 편집국장이 기사를 뺄 수 있는 지금 구조인가요? 즉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저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그런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직접적으로 압박을 넣었던 시대는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세무조사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 다른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이것은 언론 탄압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그랬어요. 세무조사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요. 또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사주를 구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언론인이나 그런 또는 기자협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언론 탄압이다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것을 비판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러면 언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포지티브 하잖아요. 좋은 그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화를 하는 것과 너네는 한번 맛 좀 봐야 돼 하고 세무조사를 해서 지금 구속시킨 것과 어떤 게 더 언론에 영향을 행사한 거죠? 아니 저도 이거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는 전화를 하는 쪽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쪽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는 쪽은 야 내일 3시까지 와 이야기하면 말을 한 사람은 3시까지 안 오면 혼내주겠다는 의도로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은 또 정말 혼내주는 거 이상으로 인사고과 평가에도 영향을 줄 거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되기도 전에 KBS 이사 교체 또 MBC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에 영향을 주는 박문진 이사 교체 그다음에 지금 어제였습니까? 그저께였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제 정현주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해촉. 카드 많이 썼네. 출퇴근 왜 제대로 건태제 안 지켜. 이게 이제 경고사항은 될 수 있다고 한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두 분이 막 질문하시면서 강규형 이사라고 아세요? 저 KBS 이사입니다. 명지대 교수였고요. 5년 전입니다. 당시에 KBS 이사들을 압박을 넣어서 모든 당시 한나라당이 지금 천거한 이사들 스스로 물러났어요. 어떤 지경이었냐면 그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사들 집에 찾아가 갖고 이 카메라 들이대고 거기에서 못 견뎌서 네네. 막 나갔는데 강규영 이사만 난 싸우겠다 해보겠다 난 계속 이사직을 하겠다 해서 강규영 이사를 쫓아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500원의 김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법인카드로. 지금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쓴 금액은 수백만 원입니다. 한 번에 그것도 그 한 음식점에서. 그렇다면 2,500원짜리 김밥을 먹은 것과 수백만 원의 중국집 그 법인카드와 어떻게 비교를 하시겠습니까? 박준선 소장께서 답변을 주셔야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강규영 이사가 그때 억울했다. 말 그대로 진보 정권에 당했다. 이 김밥의 눈물이다. 그러면 짜장면으로 보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짜장면대로 중국집과
분식집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분식집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때 강경희 이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네.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남영진 이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영진 이사장도 교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짜장면에 복수예요.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영진 이사장은 남영진 이사장대로 사안을 다룰 일이고 강경희 이사가 억울한 점이 있으면 억울한 그 점은 어떤 식으로 풀든지 해명하고 해소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토론이 뜨거워지는 걸 제가 중간에서 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지경이 갑자기 됐는데요. 배가 고파져요. 짜장면 김밥 얘기하니까. 네. 중국집과 분식집 대결이었나요? 그거는 제가 그 본인 스스로가 해명을 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연말에 이사장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회식한 걸 연말 회식 비용을 낸 것이다. 근데 그걸 짜장면으로 나눠 가지고 회식 비용을 계산하니까 짜장면을 몇백 그릇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거 하나만 만약에 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임명 강행하면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또 그럴 경우에는 전국 흐름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5년여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그 청문회 그 부적격이나 혹은 청문회 채택을 하지 아니한 야당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야당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인사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임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야당이 반대한 인사를 임명을 하니까 더 잘하더군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나중에 화가 될 것이다. 도리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사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신기록을 계속 경신할 거예요. 만약에 야당이 반대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완전히 일상화가 돼 버렸어요. 예. 저는 뭐 전 정권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이 정권이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지금 제도를 바꿔야 된다. 유명무실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다시 뭐 임명을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여론조사가 출렁거리지 않거든요. 네. 인사청문회 자체가 완전히 유명무실화돼 버렸어요.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편성님 말씀. 저는 이게 무작정 충돌로 가면 이동관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총선 결과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3년입니까 구현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역사와 또 대한민국의 또 성장과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부나 이 진보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또 마음이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또 정치적인 또 해석을 한다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분명히 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가 뭐 위원장이 될 거라는 기정사실이 된다 하더라도 반문재인 정책으로 가지 마라. 또 왜냐하면 또 다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앙금이 남고 또 다른 또 반 대응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친미디어 정책으로 가라. 정말 오히려 미디어를 다 좋게 뭔가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또 합리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가야 이동관 후보자도 위원장이 되더라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도 더 보탬이 될 거라는 뭐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조언으로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동관 후보자가 정책적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미디어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민영화 문제도 언급을 했고 뭐 수신료 문제도 언급을 했고 방송사가 굉장히 균형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언론계나 방송계 뭐 다 전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13시간이 넘는 조사 마쳤다고 하는데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식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 받는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또 국회 회기 조정 문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식당 예약하느냐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한동훈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뭐 굳이 코멘트 뭐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고요. 네. 생각이 안 들고 필요성은 생각이 안 들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은 또 예고된 수순이거든요. 그리고 또 회기 중에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예상된 것이지만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리거든요. 제가 네네. 수치는 굳이 말씀 안 예. 드립니다만 특히 수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면 승부를 할 때가 됐다. 이재명 대표가 정면승부 하려고 그러는데 검찰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정면 승부를 한다면 검찰이 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면 됩니다. 뭐 회기 전에 하라, 회기 후에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면 승부가 아니죠. 정면 승부는 뭐냐면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건 뭐냐면 검찰이 어느 시기에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뭘 하든 나는 죄가 없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나는 법원에 가는 거다라는 그런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검찰에 나 언제 구속영장 청구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즉 진짜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검찰이 회기 전에 하든 회기 후에 하든 아까 회기 중에 하더라도 아니 나 진짜 이번에 가결시켜 달라. 당론으로 정해 달라. 나는 당신들이 가결해 준 것을 힘을 받아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겠다. 이게 옳은 건데 그것도 아까 회기 전에 해달라, 회기 후에 해달라 이런 것 자체가 당당하지 않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이종건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잠시 뒤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일 양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다자 회의 계기 없이 처음으로 모이는 거라 주목도가 큰 상황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과연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압축을 해서 정리를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 한미일이 지금 이 별도로 3자 형태로 만나는 아마 최초의 회담이 될 거고요. 네. 이것도 지금 이 일시적이거나 어떤 이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형태의 만남을 계속 정례화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한미일 간의 협의가 정례화되는 이 하나의 기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브리핑 낸 내용들로 보면 예. 사실상 이게 어떤 합의 문건에 가까운, 왜냐하면 원칙이 나오고요. 또 정신이라 그래가지고 이행 방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예. 또 특별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협의를 요하는 경우들을 규정한 예. 문건들을 3개의 문건을 채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한미일이 이 협력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타이로 묶이는 것을 대외적으로 지금 이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격 규정에 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관해서요. 준 나토 동맹 형태를 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약간 조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이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토 형태로 보기에는 이것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군사 분야라든가 안보 분야의 협력들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완전히 어떤 구속력 있는 약속이 있는 동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나간 측면이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것을 나토로 해석하기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우려하는 쪽에서는 오늘 이제 그 미 백악관 쪽에서 아마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나토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각국의 상대국들과 서로 대화하고 관여한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토 헌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네, 의무라고 하는 표현을 넣을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예민한 관심사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네. 듀티라는 표현이 공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어떻게 협의한다 이런 그러니까 영어 쉘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 의무에 상당히 뉘앙스를 풍기는 의무라고 단어를 확실히 확정하기보다는 네. 의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발표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무하고 일종의 재량권 자체를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 지금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은 어떤 이 군사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의무를 과연 이렇게 규정하는 문제가 3자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인 어떤 조약이나 이 형태가 아니고 지금 그 실적으로 맺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조금 그 부분은 탄력을 부여할 걸로 생각이 돼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이 조약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긴 하는데요. 근데 왜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자동 개입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만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 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같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네. 협의 의무라는 것을요. 네. 실질적인 참여 의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원 의무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네.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예. 그 자체 반드시 방법이 특정한 군대가 이동을 한다든가 예. 이런 것만 그건 굉장히 아주 그 협소한 경우고요. 예. 또 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상황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든가 이게 3자 간의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들이 개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어떤 상황들 자체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각 안보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빠지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도화가 되고 나면은요. 예. 그만큼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제도화가 된다는 건요. 예. 확장 억제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일본도 똑같은 목표에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마치 우리가 네. 이 3자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3자 정상회담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양자관계나 다자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핵 위기 북핵 위협이 있거나 그럴 때 일본의 후방기지 7곳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하고는 그럼 맥락이 어떻게 맞닿는 겁니까? 네, 결국 그만큼 일본이라는 존재가 예.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문제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은요. 예. 결국은 그 안보에서 있어서 협력할 분야가 그만큼 있고 네. 또 그러기 때문에 그 갈등 사안과는 별도로 협력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또 일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일단 오늘 정상회담이 끝나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하고 지금 정신이라고 하는 것, 예, 정신. 그다음에 그리고 이 협의 공약 이런 것들 3개의 문건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건을 따로 발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제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원칙이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행 방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를 나가기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네. 이게 그만큼
이 삼국 간의 결속이라든가 이거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쿼드하고 좀 미국, 네. 호주, 영국하고 같이 맺고 있는 오커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네네. 그 정도의 대등한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란 변수가 여전히 있고요. 네. 뭐 오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사 기술 협력으로 지금부터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서로 약간 그 수준들이 틀려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항상 그 물어보는 건데요. 예. 결국은 어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협력 움직임이 있을 때 꼭 우리는 누구보다 얼마만큼 강하냐, 누구보다 얼마만큼 그 결속력이 있냐 이런 것 자체를 신경을 쓰는 건데요. 그런 소다자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해당 국가들하고 안보상의 결속이라든가 협력을 중요시한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실 한미일 간의 삼각 안보 협의체의 어떤 그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는 거는 결국 미국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 거기에 투영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특정 국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국제적인 그 가치라든가 규범에 대한 훼손 이 문제들의 중점을 두게 되고 그러다 네. 보면 중국 문제도 거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역으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중국 관영 매체들도 지금 격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준 나토 네네.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만약에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 지금 이제 경제에도 상당히 중국하고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네네. 때 미국의 이해관계하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3자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이거와는 별도로요. 또 중국에 대한 분명한 이 메시지도 던져줘야 돼요. 뭐 윤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안철수 통일에서 사실은 방향성은 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 예. 근데 그 방향성에 따른 실질적인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행되는 속도하고 수준은 중국한테 달렸다라는 거죠. 중국이 계속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북핵 문제 해결,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계속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고요. 선택은 중국한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중국이 단체 여행 관광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보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고 이럴 때 결국 그게 외교적인 언어예요. 결국 서로 이 불쾌한 게 있을 때는 얘기를 하지만은요. 네. 그게 관계를 끊겠다는 또는 무조건 압력으로 연결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결국 내가 이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수위 조절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더 나가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의 뒤에 실질적으로 한중 양자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협력의 의지가 있다는 걸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외교력이에요. 대중 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일 간에 이렇게 유대가 협력 체제가 공고화될 경우에 북중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지 않아 또 국정원에서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아마 그 반작용으로 북중로도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예. 근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거꾸로 북중로로 강화를 하게 되면은요. 네. 오히려 또 한미는 더 타이가 굳어질 수 있어요. 네. 어느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중국도 이제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럼 북한의 도발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틀을 깨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하고 나올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결국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그걸 가지고 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에서 일단은 제1차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확실한 억제 태세를 또 확립하자라는 게 준비하자라는 게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 제도화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요. 네. 결국 그거는 우리가 차분히 억제 준비를 갖춰 나가면 도발을 하는데 계속 그 비용만 더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일의 태도 변화는 없고 제재는 지속되고 그렇다면 북한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각을 달리해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 음악 다방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강원 산지는 당분간 낮은 구름대로 인해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경남권 해안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남권 해안 30에서 100, 그 밖의 지역 10에서 80mm입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내륙, 전남 남해안과 경북권, 경남 내륙과 제주도에 5에서 최대 8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5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2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7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도심지와 서해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 현지 기온 27.8도, 습도 75%.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세상에 무슨 검열이야. 과거 코미디 같은 이유를 들어 정부 당국이 영화와 음악을 검열하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요즘 검열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바벤하이머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바비 환생을 다룬 영화 바버와 핵폭탄을 개발한 물리학자 일대기를 다룬 오펜하이머.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영화 제목을 합성한 바벤하이머란 신조어까지 탄생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당국의 검열로 영화가 편집되거나 아예 개봉을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바비가 12세 관람가지만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중동 국가 대부분에서는 상영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레바논과 쿠웨이트는 영화 단역 중에 잠깐 나오는 트랜스젠더 모델과 성소수자 배우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신앙과 도덕적 가치와도 모순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좀 의외인 것은 여성의 매우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영화가 개봉해 크게 흥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성 인권 신장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영향 아니냐,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더군요. 아시아로 시선을 돌리면 베트남의 상영 금지가 도드라지는데요. 영화 속 한 장면에 잠깐 나온 세계지도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남해 9단선을 표기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소식을 전한 신문은 한국으로 치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오펜하이머가 개봉한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오펜하이머 박사를 둘러싼 공산주의자 논란과 일부 선정적인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당국이 고심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지구에서 유일한 원자폭탄 피폭국인 일본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개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영화를 두고 검열을 고민하는 다른 나라 사례들이니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검열은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관계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See you looking with that side eye. Why you so jealous? Cause I'm one of a kind. What you think about me, I don't care. I'm a classic real deep Voltaire. The girls you need to know, but they already know they're over there. Oh, baby, you're so fine, you're so fine, you blow my mind. Jump into the driving seat and put it into speed. Riding through the streets on a different frequency. No, you know just what I mean. We're running through the red light. Oh, baby, you're so fine, you blow my mind. Jump into the driving seat and put it into speed. Riding through the streets on a different frequency. No, you know just what I mean. We're running through the red lights. Red lights, red lights, red lights, red lights, yeah. Red lights, red lights, red lights, red lights, yeah. Red lights, red lights, red lights, red lights, yeah. 영화 파비의 OST죠. 찰리 XCX의 스피드 드라이브 들으셨습니다. 김정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청취자분들 계속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단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은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부분에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오늘 일어난 이걸 뺐네요. 아, 네. 오늘 일어난 소식 전해드릴게요. 예. 네, 오늘 진짜로 은행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었어요. 예, 오늘 오전 11시 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 헬멧을 쓴 남성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상가 주변을 맴돌다가 이 신협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네. 헬멧을 쓴 남성이 은행 직원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한 다음에 현금 3,9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들어왔을 때 점심시간이어서 남녀 직원이 2명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남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강도가 창구에 있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서 자신의 배낭에 돈을 넣으라고 요구를 했고요. 예. 현금을 받은 뒤에 다시 소화기를 뿌리면서 신협을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다행히 고객이 없었습니다. 혹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 지금 재산피해는 이미 발생한 상황이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신협이 원체 규모가 적다 보니까 2명밖에 직원이 없는 걸 아는 사람이 방문했을 그렇겠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한 거 보면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규모가 좀 작은 상대적으로. 데들이더라고요. 예. 경찰이 이 타고 온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용의자가 서대전 나들목 방향으로 도주했다면서 지금 250명을 투입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CCTV 녹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용의자가 진잡 내거리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범행을 저지르고 네. 그 도망할 때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은행마다 전부 다 경찰에 신고하는 벨이 있잖아요. 그거 못 울리게 소화기를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검정색 헬멧을 쓰고 있었던 데다가 두꺼운 등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체격이나 나이나 이런 인상차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직원은 움직이다가 다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아직까지 못 잡은 거죠? 네, 아직까지는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문 검색을 통해서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그 일보 속보가 나왔을 때는 경찰이 뒤를 쫓아가는 줄 알았어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거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도주한 상태에서 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고 지금 어딘지 행방을 지금 찾지 못하는 네. 상황에서 지금 계속 예.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이게 또 장기화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좀 빨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은행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직원 숫자가 적잖아요. 적고, 예. 신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비 직원을 따로 이게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여기는 직원 자체가 2명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소규모의 점포인 걸 알고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좀 비용이 따르고. 네, 비용이 따르고. 그러면 네. 계속 이제 디지털화로 전환이 되면 사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해야 되는 소비자들만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네요. 네. 또 오늘 이 사건도 많은 분들 놀라게 하셨지만 사실 네. 어제 서울 도심공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네. 사건이 훨씬 더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요. 예. 도심의 한복판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지금 의식불명인 상태거든요. 피해자가.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인데요. 어제 오전 11시 45분쯤에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도된 CCTV를 보면 이 남성은 체포가 됐어요. 30대 최모 씨인데 현재 알려지기로는 몇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네.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택가에서 10시쯤 이 남성이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나옵니다. 근데 CCTV를 제가 보도된 영상을 봤는데 네네. 옆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러게요. 저도 너무 봤어요. 자유로운 차림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평범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잡혔잖아요. 네. 슬리퍼를 신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는 11시쯤에 이 신림동에 있는 한 공원 옆 둘레길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는 이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다음에 1시간 정도 걸은 거죠. 그러니까 독산동 자기 집에 나와서 1시간 만에 신림동의 공원과 둘레길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40분 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체포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경찰 조사에서 집과 가까워서 평소 운동하려고 자주 가던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0여 분 만에 체포가 됐고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병원에 지금 이 피해자가 입원 중인데 굉장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남성이 그러면 혹시 마약을 복용했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뭐 행설수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네. 있기는 한데 그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너클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해야죠? 주먹 있는데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쇠로 돼 있는 그쵸. 흉기인데 예. 그걸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CCTV가 없는 곳을 노렸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계획 범행인 그렇습니다. 것 같기도 하고. 예. 우선은 이 피의자가 CCTV가 없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과 가까워서 평소 운동하려고 자주 가던 곳이었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CCTV가 없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죠. 의도적으로 좀 범행을 하려고 했다. 예. 네. 그리고 둘레길을 걷다가 피해자를 발견을 했고 본인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따라가서 범행을 했는데 네.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이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근처가 이 피해자의 집인데요. 여기가 지난번에 이 조선이 사고를 저질렀던 곳과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분한테 미리 했었다 그래요, 피해자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 도구로 쓰인 거는 손가락, 그러니까 반지를 여러 개 연결해 놓은 것처럼 맞아요. 생겨져 있는 건데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흉기 난동 사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호신용으로도 많이 판매됐다 그래요. 판매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 지금 심장만 뛸 뿐이지 다른 장기들이 쟁이능을 못해서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 복싱하고 여자 축구를 즐기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피해자가요?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었는데 계획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혐의는 강간 상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너클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로 봐서는 사실 그게 전쟁 때 쓰는 무기거든요. 근접전을 할 때 손에 끼고. 그러니까 만약에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네.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폭행을 심하게 했다면 사람이 충분히 굉장히 위독하고 위중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력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울증 등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적은 있습니다만 가족들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강간상해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경찰에서는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안타까웠던 건 KBS가 확보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보면 이 최 씨가 11시쯤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10시 50분쯤에 순찰차가 둘레길 초입을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인적이 굉장히 드물어서 우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순찰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적이 드무니까 주변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고 CCTV가 없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계획 범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근데 지금 너클 얘기를 우리가 몇 번 하고 있지만 최근에 뭐 전기 충격기라든가 뭐 가스총이라든가 네. 호신용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있죠. 하잖아요. 예.
이걸 또 범행이 이용하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검거 당시에 범행 현장에 금속 재질의 너클 2개가 땅에 떨어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게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너클이. 그리고 원래는 전쟁에서 근접전을 벌일 때 사용하는 무기이기도 해서요.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무기로 취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로 취급하니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너클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는 그 피해 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질 정도일 거예요. 예,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호신용품이라고 하면서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예, 무분별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하기가 용이한 주머니에 측면이 넣어도 될 있으니까. 정도니까. 네, 작은 무기이니까 예.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살인 예고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불안에 편승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 업체에서는 주목을 강화하는 호신용품이라고 홍보를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행에 사용이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주문량 폭증이 돼서 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출고가 지연되고 대표가 출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10,000원 안팎의 가격입니다. 아, 이렇게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풍선 효과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경찰은 지난번에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난 다음에 네. 다중 밀집 지역 한 3,000곳 좀 넘는 네, 곳에 그렇죠. 경찰 병력 한 12,000명을 투입해서 지금 시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지금 엉뚱한 대로 이렇게 뭐 둘레길 같이 야산에 있는 등산로에서 그렇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흉악 범죄가 계속되니까 특별 치안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강력 범죄가 발생했거나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기동대원을 포함해서 경찰 인력이 24시간 순찰 활동을 하면 그쪽으로 집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2주 동안 43,000여 곳에 18만 명의 경찰이 배치가 됐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러면 또 다른 치안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을 계속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도가 되잖아요. 어떤 지역이 주로 집중이 된다. 예. 그럼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상대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동대나 특공대, 장갑차를 동원하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높은 걸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범죄 예고글을 보면 예.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큰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되게 불안했던 게 예. 주변에 유아원이 많대요. 이 신림역의 이 공원 주변에. 그래서 4살에서 6살 어린이들이 굉장히 자주 가는 곳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아이들 데리고 산에 갔었어요. 예. 이런 부모님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겠네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매일 이제 그 공원에는 운동기구들이 배치돼 있어서 네. 7, 80대 어르신들도 굉장히 자주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공원 한복판에 대낮에 성폭행당하고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너클을 구타당하는 지금의 상황. 이 치안에 대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뭐 미국이나 이런 치안이 국가들의 좋은 치안이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예, 곳에 예.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조심하라는 얘기. 특히 이번에 피해자처럼 가족들이 조심하라는 얘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민주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시하는 부분이 국민들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안전하다고 하는 네.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이 좀 드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그 현장을 또 방문했더라고요. 지능형 CCTV도 설치하겠다. 네, TF도 구성하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둘레길 만들거나 등산로 설치할 때 그때 초기부터 치안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이걸 시설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좀 네. 귀에 박히더라고요. 네. 경찰 병력은 사실은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국민들 그리고 각급 기관들이 전부 다 감시의 눈을 좀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그렇습니다. 도움을 좀 주시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연락이 끊겼던
침모가 50년 만에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사안을 전해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50년 만에 아들의 사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80대 네.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그 친모에게 이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나가서 아예 돌아보지도 않던 엄마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러니까 누나나 이런 가족들은 동의할 수 없으니까 네. 법원에서 중재안을 낸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1월에 김종환 씨가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환 씨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 3천여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 원 포함해서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디선가 들은 친모가 나타나서 민법에 상속 규정이 있으니까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종환 씨의 친누나에 따르면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에 이 친모가 종적을 감췄고 사망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아들이 1999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모와 친누나가 법적 다툼을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에 이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받은 맡게 되는 부산고법에서 최근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어요. 예. 이 3억 원 중에 일부인 1억 원을 누나에게 주라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모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는 31일에 정식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누나 얘기는 이런 겁니다. 50년 넘게 한 번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가 심지어는 이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있어요. 아,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자녀도 3남매 없겠죠. 예, 3남매를 키워준 분이 고모님이시래요. 할머니. 그런데 3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준 고모와 할머님이 아니라 평생을 모른 척하고 지냈던 만약에 보상금이 없었다면 자기 동생이 죽었어도 이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친누나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금 이제 직계 존속이 네, 상속을 받는 받게 이렇게 되어 되는 있잖아요. 거잖아요. 비속이 네.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일명 구하라법이 뭐 발의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네. 아직 이거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의 법률 대리인이 2020년 4월에 이 일명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입법 청원을 제기했었죠. 이 구하라 씨가 어릴 때 가출한 친모와 그 오빠 간의 법적 다툼이 한창이던 시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나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공부는 컸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속권을 반달하는 이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인 상황이었고요. 예. 그 사이에 친부와 친모 간의 6대4로 유사를 분할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5월에 임시국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임기가 끝나면서 예. 자동 폐기가 됐었는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발의를 해서 재추진됐습니다만 네네. 예. 현재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합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들고요. 법을 바꾸기 전에도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니까 합의할 수 있었는데 왜 끝까지 내가 다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맞습니다. 법이 이런 걸 의율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예. 이런 좀 걱정도 드네요. 예. 국회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요즘 산불 소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와이 산불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지금 도시 전체 대피령이 내릴 정도예요?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입니다. 캐나다 노스웨스턴 준주의 산림지대에서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요. 북극권이랑 맞닿은 냉대림 지역이어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236곳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 하루 만에 210만 헥타르 면적이 잿더미가 됐는데 이게 연간 평균 산불 피해 면적이 4배랍니다. 위력이 너무 세서 위성에서도 이 불길이 보일 정도라고 하는데 올 봄부터 산불이 계속돼서 1,000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 피해를 캐나다가 받고요. 이 산불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에서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산불이 계속 번질 거라는 걸 옐로우나이프 시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캐나다가
산불 시즌이 4월에서 9월 사이인데 네. 한 달 넘게 산불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는 아이고, 점점 더 걱정이네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꾸 산불 소식 들리고 가뭄 소식 들리고 뭐 네. 이러는 건데 좀 그 서아프리카 해상에 이 해상에 있는 섬이죠.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까? 윤식당 2편의 촬영지여서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네. 여기가 유럽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서아프리카 쪽에서 뚝 떨어져 있는 섬 군도예요. 네. 예. 여의도 면적의 9배가 지금 불에 타서 2,600헥타르가 불에 탄 상황이고요. 7,000명 이상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너무 험준해서 불길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가 40도까지 치솟는 폭염에다가 계속 건조한 상황이었대요. 스페인이 올해 폭염 속의 잦은 산불 때문에 지난 10년 평균 피해 면적보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네. 200여 명의 그 대원들을 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만 지형이 원체나 어려워서 지금 그 제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봄철도 그렇고 뭐 겨울철도 요즘에 네. 뭐 어떻게 계절 구분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산불 굉장히 커지고 있고 맞아요.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가뭄이 심해져서 우리도 좀 이런 대형 산불 나는 거에 반면교사 삼아서 좀 이렇게 지금 안 나는 시기부터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